태도란 어떻게라는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로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고유 자산이다.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의 태도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 태도들의 틀 안에서 개별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최대한 말을 아끼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5개의 핵심적인 태도들을 선별했다. 몇 살이 되었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한다. 노력이라는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고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간단히 결론 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둘러 결론을 내려는 대신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또한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잃는 것이 반드시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살아가는 태도들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내가 나 자신과 기쁘게 맺은 약속들이다. 2015년 초봄의 임경선. 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17번째. 오늘은 임경선 에세이 태도에 관하여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은 임경선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년간의 직장 생활을 거쳐 11년째 전업으로 글을 쓰고 있다. 일과 사랑,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에 대해 쓰는 것을 좋아한다.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캐드먼이라는 별칭으로 인생 상담을 하기도 했다. 산문 나라는 여자, 엄마와 연애할 때, 소설집, 어떤 날 그녀들이, 장편소설 기억해줘,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하는 여성에게 들려주는 월요일의 그녀에게를 비롯해서 다수의 책을 냈다. 최근작으로는 장편소설 나의 남자와 독립출판물 임경선의 도쿄가 있다. 이 책은 자발성, 관대함, 정직함, 성실함, 공정함, 이렇게 신뢰하고 추구하고 싶은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마지막 부분에 대담이 실렸는데요. 어떤 태도를 가질 때 내가 가장 충만한가, 임경선님과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님의 대담 중에 한 내용입니다. 이 5가지 태도를 합쳐서 갈 수 있는 방향의 최선은 자유인 것 같아요. 자유라는 개념이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가장 흔하게 거론되지만 알고 보면 가장 큰 호사죠. 얻는 데 품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 밑바닥에는 노력과 자기 규율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죠. 그리고 임경선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임 작가님의 자유의 정의는 뭐예요? 라는 질문에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용기의 구현과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것의 모든 책임을 다하는 거요 라고 자유를 정의합니다. 김현철님은 엄마와 연애할 때 그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저는 자유의 정의에 정말 동의했어요. 자유의 조건이라는 게 하나 있다면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구속받을 각오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임경선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는 넣지 않았지만 태도 중 또 좋아하는 것이 샤이함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가치들이 철저함, 인간으로서의 기본기 이런 거라면 지금 얘기하는 수줍음, 귀여움, 사랑스러움 이런 것들은 삶의 어떤 찰기, 윤기, 온기를 주는 그런 태도들이죠. 너무 좋아요. 김현철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책 원고를 읽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알겠어요. 정신의학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태도로 웜 앤드 펌을 들거든요. 원칙이 있으면서 철저하되 따뜻해야 한다. 그러니까 임경선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콜드 앤드 웻이 최악일 것 같아요 라며 웃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율이 잡혀있고 남한테 가혹하지 않고 자신에게 철저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맑은 사람. 저한테는 이런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에요. 김현철님이 말합니다. 네, 느낌이 확 오네요. 여유, 유머, 삶의 윤기, 약간 허당 같기도 하고 라며 웃습니다. 임경선님은 이 책을 통해 자발성, 관대함, 정직함, 성실함, 공정함의 태도가 자신에게는 중요했다고 얘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오늘 책 함께 읽기는 2부 관대함 중 같은 불완전한 인간과 5부 공정함, 부당함에 저항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불완전한 인간. 대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부모님의 그림자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지워진다고 생각해서인지 20, 30대들의 부모에 대한 복잡한 마음은 나를 적지 않게 놀라게 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때 보통은 자신의 연애나 일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신 그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원망, 애정결핍을 떨리는 목소리로 언급했다.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에게 손찌검을 하고 모욕을 준 어머니가 여전히 미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부족한 것은 부모님 탓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성격과 삶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도 통감하는 부분이긴 하다. 그래서 그들이 충족하지 못했던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소통을 시도해보고 부모를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점도 10분 이해는 갔다. 불행히도 그것들은 대개 성공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지혜롭고 관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나이 들수록 점점 고집스러워지고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이 된다. 부모님이 나이가 더 드셨다고 자식이 바라는 대로 변해줄리 만무하니 그런 모습을 보느라면 더욱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치솟아오른다. 그런 좌절된 마음은 더더욱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부모가 꿈쩍하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여기서 한 발자국도 꿈쩍하지 못할 것처럼 엄포를 놓는다. 말로는 저항이지만 여전히 부모 앞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눈치 보며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움츠린 어린아이이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래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자존감도 없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이 30 넘어서까지 그럴 수는 없다.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든 꾹 삼키고 알아서 처리해버려야 한다. 애초에 원인 제공자가 누구든. 누구나가 인생의 한 시기에는 저마다 지옥을 품고 가는 것이고 훌쩍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라는 과거에 휘둘리면서 고여있기를 자처하면 슬슬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기량이나 자립도를 묻게 된다. 더구나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부모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문제들의 이유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장 이상화된 부모-자식 관계에 내가 겪은 환경을 비추어 보고 난 남들이 당연히 가진 걸 가지지 못했다고 부모에게 복수심과 울분을 품는데 그렇게 치면 우리 중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또한 장차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또 몇이나 될까? 자식은 부모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어른이 된다. 성장은 나의 부모가 나처럼 한낱 불완전한 인간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모와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하지 못할 바에는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깔끔하게 포기하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가족운이 없다고 자주하고 떨쳐버리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가급적 빨리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부모 품을 벗어나는 것이 서로를 돕는 길이다. 거리를 두는 일은 완벽한 부모-자식 관계를 투사하여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들을 탓하지 않고 성인 대 성인,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대하며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내 손에서 놔버려야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점차 극복할 용기가 내 안에서 우러날 것이다.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며 계속 부모 이슈를 붙들고 산다면 어쩌면 내가 일부러 부모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는 게 아닌지 냉정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상처를 소중히 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은 그 상처를 소중히 하지 않으면 그 외에 소중히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사실상 그쯤 되면 그건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이다. 5부 공정함 중 부당함에 저항하기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할까?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쉬워 보이진 않다.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되레 당신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려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곧잘 마음이 약해져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
우선 겪은 부당한 문제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걸로 스스로 축소시키며 합리화한다. 자기 자신에게 인생에서 한 번쯤 겪는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 똥밟았다 생각하고 너그럽게 떨쳐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 특유의 액땜론, 즉 이번에 좋지 않은 일을 당했으니 다음엔 그럴 일이 없다는 미신도 도와준다. 합리성이라는 카드를 빌려오기도 한다. 저항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거나 악화될 수 있어. 나만 손해라며 남들이 꾹 참고 넘기는 데 있는 이유가 있다고 논지를 편다. 불의에 저항하는 일은 옳지만 내 가족이나 친구라면 말리겠노라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며 똑똑한 이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자기 합리화한다. 한데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바로 이와 같은 자기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심리를 보란듯이 악용할 것이다. 가해자를 비롯 남들 보기에 사소한 문제에 연연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치사하고 구차해지는 기분이다.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문제는 크고 작은 게 따로 없다. 사소해도 내게 중요하면 바로 잡아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더 복잡해진다고? 가만히 두면 겉으로는 평온할지 모르나 안으로는 자신이 지고 말았다는 절망감이 썩어 오랫동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말로는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고 한다. 천만에 사실 우리는 그 똥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다. 모든 크고 작은 저항에는 힘겨움이 따른다. 감정 노동의 힘겨움, 스트레스나 번거로움, 구설수, 시간 낭비,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할 만큼 약자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가해자의 앙심을 사게 되는 보복의 두려움도 가지게 된다. 자신의 의지를 포명하고 저항하는 일은 아주 작아 보이는 문제라도 불안하고 외롭고 두려운 일이다. 한 회사와 이메일상으로 어떤 일을 맡아 하기로 약속했던 적이 있다. 그로부터 두어 달 후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 나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연락했다. 담당자는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그 사이 내게 배정된 일은 내부적으로 취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미 진즉에 결정된 사항이지만 내게 전달하는 것을 깜빡 잊고 만 것이다. 담당자는 거듭 전화로 사과를 했지만 나는 말로 사과받기보다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들인 노고와 시간, 그리고 당일날 다른 일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의 상실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원했다. 나는 말이나 한 끼 밥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때우는 것이 미안해서 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았다. 사과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내가 도리어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야 하고, 사과하는 의미의 밥 한 끼 먹으러 시간과 교통비 들여 일부러 그 회사까지 가는 게 나를 위한 일일까? 먹으면서 소화가 될 턱도 없다. 나는 미안하다는 마음을 구체적인 형태로 보상받고 싶었다. 원래부터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면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물질적 보상이다. 담당자는 관리자에게 이 일을 넘겼고 몇 시간 후 관리자가 연락을 했다. 그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정식 계약서를 상호간에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나의 사적인 오해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식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는 애초에 들은 바가 없었다.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은 충분히 법적 유효성을 지닐 만큼 내용이 명료했다. 그럼에도 관리자는 글 쓰시는 분이 유명하신 분이 왜 이렇게 쪼잔하고 까탈스럽고 없어 보이게 그러냐며 나의 포지션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교묘하게 옮기려 했다. 글 쓰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것에 초연해야 하며 이름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은 구설수를 조심해야 하는가? 나는 이런 부당한 대처 방식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 회사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 주변의 법률 관계자들은 이 건이 소송으로 가도 내가 100% 승소할 거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굳이 일을 키우지 말라고 조언했다. 어떻게 보면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소소한 일이다. 너만 피곤하고 기분만 더러워진다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잊어버리는 게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않는 거란다. 내가 프리랜서로만 살아왔다면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총체적인 반감을 가지며 그쯤에서 끝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좋은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지 못했다. 관리자가 저런 방식으로 업무 과실을 덮으려고 했던 것은 그간 그 방식이 그럭저럭 통했기 때문이리라. 나는 이번 일을 통해 그 관행이 한 번 더 공고해지는 것이 싫었다. 또 다른 프리랜서 을이 미래에 엇비슷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번 일의 담당자를 포함 관리자의 부하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처리되고 무마되어도 괜찮다는 것을 보고 배울 것이다. 그 관리자도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언젠가는 발목을 잡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사소하다고 넘어가면 나중에 결코 사소하지 않은 큰 부당함에는 어떻게 저항하겠는가. 작은 것은 흘려보내고 큰 것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도 챙겨야 나중에 큰 것도 챙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담합의 유혹에 내가 설득당할 때 잘못된 관행은 점점 고착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관행에 감각적으로 경종이 울리면 어떻게든 바로잡고 넘어가고 싶다. 그런 예민함이라면 대환영이다. 이 글은 이렇게 맺고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예전에 선생님 시절 아이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났을 때 도병이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꼭 마지막까지 잡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임경선님과 비슷한 이유에서인데 그들에게 완전 범죄를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도난 사고를 자꾸 파헤치면 굉장히 일이 귀찮아집니다. 경찰도 와야 되고 그 CCTV나 이런 것들을 보려면 같이 와서 봐야 되고 원장님까지 사인이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민함이라면 저도 대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임경선님과 김현철님의 대담 부분 중에서 임경선님이 김현철님에게 자유의 정의가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김현철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정서와 영혼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 자신의 정서와 영혼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책에서 나오는 이 5가지 태도도 공감을 하지만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일단 먼저 사유의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은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겉에 그러니까 바깥의 아픔이 안으로 건너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하고 사유하고 양심이 있고 그렇다면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책 함께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발성, 관대함, 정직함, 성실함, 공정함이 내 안에 있나 살펴보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장 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